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한 공장이 48도 폭염에 완전 셧다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 출장 중이던 이 회사 사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쓰러져? 서울 42도 폭염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멀쩡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뜨거운 국물까지 마시면서 말이죠. 본국 직원들은 30도만 넘어도 헉헉대는데 이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1년 후 이 사장이 내린 놀라운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정밀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앙투안 르루아라고 합니다. 올해 52세이고요. 20년 넘게 기계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한국에 출장을 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때가 7월 중순이었는데 유럽 전체가 말 그대로 불덩어리였습니다. 프랑스만 48도가 아니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희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출장 둘째 날 아침 서울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본사 공장장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다급했어요. 공장 온도가 50도를 넘어서면서 정밀 기계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12대나 되는 기계가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공장 안온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작업자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부터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20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기계 수리비만 해도 수십만 유로가 들어갈 판이었고 무엇보다 직원들 안전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서울도 분명히 39도가 넘는 무더위였는데 사람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길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건설 현장이었어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프랑스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작업 중단했을 온도인데 말입니다.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더위를 견디냐고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 더위에 익숙하다면서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더위를 너무 못 견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체질 차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제가 본 것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적응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점심때 롯데타워 지하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한국 거래처 분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시원함을 느꼈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하니까 원래 시원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막 온도가 39도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에서는 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프랑스 지하상가는 여름이면 후끈후끈해서 견디기 어려운데 한국은 정말 다르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푸드코트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찌개, 라면, 국밥까지 말이에요. 저는 차가운 냉면도 뜨겁게 느껴지는 날씨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계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옆 테이블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시는데 빨간 찌개를 호호 불어가며 드시더라고요. 신기해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맛있다는 표정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리옹 시내 대형마트 냉동식품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정전이 계속되다 보니 냉장고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더군요. 아이들 학교도 3일째 휴교라고 했어요. 교실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분명히 프랑스보다 더 더운 곳인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지하 상가는 시원하고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은 아마도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받고 있을 거였어요. 이게 정말 기후 적응의 차이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사람이 기후에 적응한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오후에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전자부품 업체와 미팅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프랑스 지하철은 여름이면 사우나나 다름없어요. 에어컨이 있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려서 명동 쪽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낮 2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체감 온도가 42도는 좋게 됐을 거예요.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늘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 직장인들은 정장 차림으로 성큼성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남자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길을 건너고 업무차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장에 하이힐 신고도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시더군요. 저는 반팔 셔츠 하나 입고도 땀이 비오듯 흘렀는데 말이에요. 그늘만 보이면 피해서 걸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햇볕 아래를 걸어다니고 계셨어요. 미팅 장소인 빌딩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로비에서 만난 한국 회사원분이 제 모습을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외국인이냐고 물어보시면서 더위를 많이 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더위에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팅을 하는 동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본사 매니저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공장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밀기계 12대가 모두 완전히 고장났고 수리 기간만 최소 2주는 잡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직원들 상황이었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이 5명이나 되고 나머지 직원들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번 달 생산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명동 한복판 건설 현장에서는 아저씨들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군요. 크레인도 돌아가고 트럭들도 오가고 모든 게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지구상의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연히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박미셸이라는 분이었는데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파리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었어요. 같은 업종이라 금방 친해졌는데 이분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 사장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파리에서 살면서 느낀 건데 한국만큼 체계적으로 더위에 대비된 나라는 없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더위에 강한 게 아니라 건물 설계부터 도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지하상가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서울만 해도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거대한 지하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냉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거였어요. 프랑스는 지하철역 몇 개 정도만 연결되어 있는 수준인데 한국은 아예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다고 하시더군요. 또 한국의 전력 시스템도 놀랍다고 했어요.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35도만 넘어도 전력 부족으로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데 한국은 40도가 넘어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게 실제로는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열을 방출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었죠. 박 사장님은 이런 것들이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한국만의 노하우라고 하셨어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라는 거였죠. 그제서야 제가 하루 종일 봤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 사장님이 들려주신 통계였어요. 작년 유럽 폭염 때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제조업 생산량이 평균 30% 감소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후 적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의 힘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프랑스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5시에 회의를 해야 했는데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재무팀장부터 시작해서 생산관리팀, 영업팀까지 모든 부서장들이 참석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고객사들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납품하기로 한 부품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세계 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업체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서 버린 거죠. 더 심각한 건 경쟁업체들 상황이었어요. 독일의 한 정밀기계 업체는 아예 여름철 3개월간 생산량을 5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탈리아 업체는 공장을 일시 폐쇄하고 직원들을 무급휴직시켰다고 했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시각에 제가 호텔 창밖으로 본 풍경이었어요. 서울 시내 공장들은 밤새도록 불을 켜고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인데도 야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트럭들도 계속 오가고 모든 게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화상회의에서 재무팀장이 발표한 손실 규모를 듣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번 주만 50만 유로 손실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2달을 버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기계 수리비, 직원 치료비, 계약 위약금까지 합치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생산관리팀장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시아 지역 경쟁업체들은 이런 기후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유럽 업체들이 힘들어하는 동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의를 끝내고 나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이 기술력에서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기후 변화 시대에는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인프라를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지하철, 지하상가, 빌딩들의 냉방시설, 전력 공급 시스템까지 말이에요. 볼수록 대단했어요.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출장 마지막 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거래처에서 기계공단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따라간 건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부산 기계공단은 정말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수십 개의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었어요. 7월 말 무더위였는데도 말이에요.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직원들도 활기차게 일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분이 정말 특별했어요. 이민호 사장님이라는 분이었는데 프랑스계 한국인으로 10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해서 기계 부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 사정을 들으시더니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장님 공장 옆에 부지가 하나 비어 있다는 거였어요. 크기도 제 공장과 비슷하고 임대료는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1년 365일 가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공장을 옮기자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공장의 최근 3년간 가동률이 98%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가동률이 60% 아래로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 이야기였어요. 이 사장님이 프랑스에서 일하던 직원 20명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지만 지금은 모두 만족해한다고 하시더군요. 생활비는 더 저렴하고 의료보험 혜택은 더 좋고 무엇보다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수입도 늘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이 사장님은 제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질 텐데 유럽에서 제조업을 계속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프랑스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더라고요. 집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필 이번 주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더운 주라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날이었거든요. 수리기사를 불러보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에어컨 고장이 폭주해서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소식은 아이들 이야기였어요. 큰아이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고 탈수 증세까지 있어서 링거를 맞고 있다고 했어요. 작은 아이도 계속 열이 나서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전화로 하는 말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집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서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시원하게 지냈는데 가족들은 그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천공항은 시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때 공항 안내방송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폭염으로 인해 활주로가 손상되어 항공편들이 전면 취소됐다는 거였어요. 저희 비행기도 최소 6시간은 지연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데 프랑스는 기본적인 것들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였어요. 항공사 직원한테 달려가서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분이 놀라면서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했어요. 짐을 다시 찾고 공항을 나서면서 부산의 이민호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그 제안이 유효한지 물어봤어요. 이 사장님이 웃으면서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하시더군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직원 가족들 45명이 모두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모두 만족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해요. 제 큰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여기는 여름에도 시원해서 좋다고 친구들과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여름이면 집 안에만 있어야 했거든요. 공장 운영 면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더위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1년 365일 풀 가동이 가능하니까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날 저녁 직원들과 회식을 했는데 프랑스 본사 재무팀장이 화상으로 참여해서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유럽 업체들 상황이었어요. 독일 경쟁업체는 결국 여름철 공장 가동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했어요. 이탈리아 업체는 아예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반면 저희는 그 빈자리를 모두 채우게 됐어요. 한국 직원들과 프랑스 직원들이 함께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건배를 외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함께 일하면서 하나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공단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십 개의 공장들이 24시간 불을 환히 켜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만약 그때 한국에 출장을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프랑스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살았겠죠. 이제 다른 유럽 사업가들한테 한국을 추천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시대에 한국만큼 준비된 나라는 없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덕분에 독일 친구 2명도 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앙투안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하는 점입니다. 48도 폭염에 유럽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끄떡없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선배들이 땀 흘려 만든 시스템의 힘이에요. 전국을 연결하는 지하상가 네트워크,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극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들까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우리 국민들의 끈기입니다.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묵묵히 일하는 건설. 아저씨들 정장 입고 뛰어다니는 직장인들, 뜨거운 국물 드시는 어르신들까지. 이 모든 게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여름마다 생산 활동이 마비되고 미국도 폭염으로 정전 사태가 빈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앙투안 씨 같은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인건비가 저렴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였던 거죠. 앞으로도 이런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고 더욱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사업가의 한국 이주 성공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